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들의 관세 부과는 물론이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자 결국 유럽 내에서는 이제서야 미국 의존도를 낮추며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조는 예상되긴 했는데 트럼프는 2기 때 으름장 수준이 아니라 매우 노골적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더 이상 미국이 지원하지 않겠다며 이것은 유럽이 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실제 가장 많은 돈과 무기를 미국이 지원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두고 미친 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 가입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유럽을 지킨다고 믿어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발을 빼면 러시아가 말 그대로 코앞이죠. 얼마나 긴장했는지 유럽의 나토 가입국은 최근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우스운 사실은 이제서야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접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한국의 방산업체 주가가 다시 치솟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한국 방산 구매 열기를 보여줍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자본을 대려고 했던 사우디마저 손을 떼고 한국을 접촉하는 모습인데요. 사우디는 최근 국방부 차관을 급파했으며 한국산 전투기 잠수함에 눈독을 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럽국들이 서로 한국을 물밑 접촉하면서 먼저 무기를 받으려 합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를 먼저 받으려 하는 데에는 한국 역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때문이며 호주와 같은 국가에는 공장을 건설해 주기도 하고 그 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조선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나라의 인력을 채용하기지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파격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국의 방산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보고 한국 내부에서는 호구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해야 한다며 미국이 언제 다른 나라에 무기 공장을 지어줬냐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무기에 한해서 철저하게 미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번 옳은 말이긴 하나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다면 수출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한국 방산 측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 몇몇 국가들은 콧대 높게 한국의 방산을 살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절대 사지 않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한국 방산을 구매하지 말자며 연설을 할 정도였으니 그 분위기를 알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국가 존폐 위기론이 나오면서 다시 유럽은 방산의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내부적으로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줄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전에 2,900만 명이었는데 인구 700만 이상이 유럽으로 피난이나 도망갔고 때문입니다.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막아내더라도 GDP를 만들어낼 인구가 없고 러시아는 되려 흡수하려 들 수 있습니다. 푸틴이 의외로 모스크바가 공격당해도 침착한 건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 G7 국가들도 한국을 물밑 접촉하며 먼저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유럽에서의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럽에서 전투기 연합과 같은 사업체가 사실상 해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고 이들 일부 강대국은 빠르게 한국과 조인해서 한국의 FA50을 가져가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럽 첫 데뷔를 한 FA50이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유럽에서는 한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처음 받는 대우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KF-21까지 연결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조차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등장한다고 전망되는데요. 우선 한국항공 우주산업카이는 폴란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에 납품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에 맞춰 FA-50PL 폴란드 형상으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는 유럽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계약부터 납품까지 걸린 10개월은 카이 수출 사상 최단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품목은 다르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폴란드에 당도하는 데에는 5년이 넘게 걸려도 불가능했으며 대부분의 주요 방산 자원들, 특히 전투기는 최소 10수년은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은 자주포와 전차를 비롯해서 이제 FA-50까지 1년 내 퀵 배송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웃국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상황에 마음 급하고 절박한 폴란드에 한국은 구세주와 같이 각종 주요 방산 제품을 빠른 배송으로 보내주는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카이는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자사의 생산 역량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에 맞춘 민관군 원팀 전략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는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일본의 경우 뒤늦게 한국 전략을 벤치마킹합니다. 한국이 국가적인 신뢰를 주고 수출입은행 등으로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해 자본을 받쳐주는 동시에 대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한 납품 생산으로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산 선진국들은 매우 척박한 현지 생산이나 일부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며 현지 방산시설을 통해서 사후 정비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는 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다방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그래도 방산만큼은 자신들이 역내 조달은 물론 한국보다 앞서 있는 면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FCAS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에어버스 퓨처 제트 트레이너라는 고등 훈련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상 무산되는 동시에 이제 한국의 FA-50을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정황이 나왔죠. 작년 말에 스페인은 앞서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의 FA-50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사 보도 가운데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방산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슬슬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스페인 역시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럴 바에야 한국의 FA-50이 가성비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플랜에 쏟아 부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등훈련기는 물론이고 전투기 개발에서 국가 간 연합으로 개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려고 하나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자본 문제는 물론이고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난관이 있으니 개발이 중도하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6세대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아서 사상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아닌 국가와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갈 확률이 큽니다. 일본 요미우리 언론에서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치 않아 영국 혹은 이탈리아로 갔지만 기술 수준이 의문이라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AI를 비롯해 고도의 반도체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본만 잘 따라오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실패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이죠. 한국도 KF-21 역시 인도네시아와 동시 진행하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졌으니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실패할 프로젝트로 갈 뻔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한국 방사청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연합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강대국으로 갈수록 더욱 비효율인데요. 한국이 T-50부터 해서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해낸 것은 미국이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페인과 동시에 에어버스는 한국의 FA50을 서유럽에 팔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에어버스는 FA50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출품할 때 카이 측과 관련 미팅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에어버스 방위항공의 마이클 셰론 CEO는 한국 산자부 장관 등을 만나 이러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는 한국의 FA50을 자신들이 FA50을 퍼뜨리는 허브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업자 방식을 뛰어넘어 이제 스페인은 물론이고 폴란드의 경우 FA50을 수입하고 심지어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하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FA50 판매책이 아니라 FA50을 수입하고 생산할 허브가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폴란드는 이러한 포석 가운데 한국의 KF21 차세대 블록2 현지 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6세대 전투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KF21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대금을 주지 않는 파트너에서 이제는 부국들이 돈다발을 들고 와 서로 하겠다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한국은 정반대 포지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낮게 보던 한국을 대우해줬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재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은 실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폴란드처럼 한국과 무기를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을 파악한 것이고, 특히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디펜스가 나선 것은 FA50의 미국 수출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이는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방국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 전 세계 고등 훈련기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보증해주는 고등 훈련기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K9 자주포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내부에서 이제 한국 방산을 밀어내며 역내에 조달하는 얘기는 온데간데가 없는 상황이며, 한 발 앞선 폴란드와 같이 어떻게든 한국과 제휴를 맺어 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이는 향후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아 FA50의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항공산업의 본토인 미국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 요충지인 이집트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각 주요 전략 지역과 미국의 F-16이 납품되는 지역에는 필수로 FA-50을 따라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면 국산 항공기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KF-21의 수리온 등 다양한 기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30년치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많은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그만큼 대금 결제를 비롯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하지만 방위산업 분야의 거래는 국가 간 거래로 볼 수 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과 직접 만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한 만큼 폴란드는 우크라 재건 산업의 주요 국가로 앞으로 재정이 더욱 크게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지불할 방산 대금의 여유가 앞으로 더욱 다방면에서 넉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다급하게 한국산 방위산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 방산을 따라올 노력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이 다각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방산과 첨단 산업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군은 전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봇 전투단인데요. 우리 군에게는 적성국의 핵심 표적을 드론으로 상시 감시하다가 유사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해 초신속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지 자체를 짓밟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군의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차원 전술인데요. 이를 위해 드론봇 전투단은 초소형 드론 수십 대를 각각 1kg가량의 고성능 폭탄을 탑재해 한꺼번에 목표물에 돌진하는 공격작전을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작 수십 대의 드론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앞으로 찾아올 미래전에서는 드론 공격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0단위의 드론 공격이 필요하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한 10만 드론 양병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드론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투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드론 공격은 고폭탄이나 수류탄을 매다는 식으로 자폭 드론을 개조한 민수용 드론은 조종 난이도까지 낮아서 최일선의 병사들까지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요. 또한 발전된 기술로 인해 민수용 드론도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 위치와 작전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터넷 등의 통신 활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지휘체계에 통합할 수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정찰병에서 지휘관까지 이어지던 복잡한 보고체계를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 전달이 빨라지니 지휘관의 대응에 걸리는 시간도 덩달아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국제사회에 전파되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일종의 심리전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가장 큰 양상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용되었던 드론이 군집체계로 운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론은 총알보다 더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루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만 300대, 한 달 기준 1만 대에 육박하는 드론을 잃고 있습니다. 손실 처리된 것만 이 정도니 실제 투입량은 천문학적인 숫자일 텐데요. 이들 대부분은 저렴하고 성능도 기대하기 힘든 상용 드론입니다. 사실 드론은 격추하기가 극도로 쉽습니다. 현대 전자전에서 사용되는 방해 전파 수준이면 드론이 조정을 방해하거나 GPS 유도 장치를 망가뜨리는 게 가능한데요. 또 일반 민수용 드론 수준이면 비행고도가 높지 않아서 소총 사격으로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 방공망이라면 고고도의 드론을 격추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론은 희소성을 가진 게 아니라 막대한 물량전으로 적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비행고도가 수십 미터에 불과한 민수용 드론이라 해도 숫자가 많으면 모두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 중 3kg 대전차탄을 탑재한 드론 한두 대만 목표물을 타격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게 100대가 넘는 공격 헬기를 격추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절반이 넘는 50대는 최신의 기종이었던 KA-52 엘리게이터였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맨패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군의 빽빽한 방공망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산맥을 방패로 삼거나 협동이 가능했다면 피해는 훨씬 적었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러시아군은 헬기 같은 고기동 무기체계와 합동이 가능할 정도로 전술 수준이 높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공격 헬기 진입에 앞서 드론이 투입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실상 24시간 머리 위에 떠 있는 드론은 적군의 위치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방공망 상태를 보고할 수 있고 순식간에 참호 속에 숨어있는 맨패즈에게 수류탄이나 박격 포탄을 투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실시간 전방위적 공격이 군집을 이뤄 넓은 범위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면 정찰 범위와 타격 정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 군집 운용은 저렴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같은 작업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며 상황에 맞춰 집단 크기를 바꾸거나 일부가 망가져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만에 하나 군집 드론을 전부 격추할 수가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껏해야 100만 원 선인 민수용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수십 발의 포탄 미사일을 사용한 건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군집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소탕해버릴 수도 없고 놔두자니 피해가 막심한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군집 드론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미 공군에서 시험 중인 패러딕스 마이크로 드론은 총장 16cm 무게 290g에 작동 시간도 20분이 제한되는 초소형 드론이지만 FA-18 세대를 이용해 103대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크기 때문에 정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기술이 발전한다면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또 미 해병대는 아예 부대 구조 계획을 통해 헬파이어 미사일 대신 저렴하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자폭 드론을 대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병대 부대 구조 개혁안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구조를 담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미국이 군집 드론 기술을 얼마나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못지않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2025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국내 드론 산업은 2016년 704억 원에서 2022년 기준 4,945억 원으로 700% 이상 대폭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군단급 무인기 RRQ-101 송골매를 자체 개발할 정도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장 앞서 말씀드린 드론봇 전투단의 경우 정찰용 650여 대, 공격용 40여 대, 작전 지원용 150여 대 등 총 2,500여 대의 드론을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드론 작전사령부는 소형 정찰용 무인기 200대를 운용하여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전용 발사대에서 사출된 이 소형 무인기는 별다른 조작 없이도 자동 비행 기능을 활용해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고 낙하산을 이용해 평지에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10배 이상의 무인기 보복 조치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 정도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드론봇 전투단과 드론 작전사령부의 물량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절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숫자인데요. 현대 군집 드론 기술은 각 개체 안에 조종수가 따로 붙어야 하는 단순 물량 전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 대의 드론이 단 한 대의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명령받고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군집 드론은 각 드론이 와이파이 등의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각 드론의 시간별 위치 정보와 경로를 입력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을 필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가 수십 수백 대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군집 드론이라는 미래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이 양산을 시작한 만큼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 역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이 KF-21에 들어갈 엔진 개발 사업의 최대 난제로 알려졌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두산은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엔진의 단면을 공개했는데 그 형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들의 유체역학적 데이터를 AI를 토대로 설계를 했는데 두산이 개발한 1680도의 고온을 견디는 소재가 나왔던 겁니다. 항공엔진 전문가들은 두산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던 건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후발주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소재를 자체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를 4년이라는 시간을 대입해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도화시키면 항공기용 엔진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할 경우 더 빠르게 국산 엔진을 개발할 수 있어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소재 연구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30년 동안 지구상 모든 금속물질에 대한 물성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합금 금속을 연구할 수 있는 전용 장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결과로 인해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온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엔진 통합의 강점을 가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국과연이 손을 모아 KF-21 엔진 어벤져스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KF-21의 엔진 소재 기술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이 양산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투 배치되면 미국에서 도입할 엔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엔진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장은 수출을 위한 엔진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치적 이유를 비롯해 수출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싼 도입 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되는 F414 G400K 엔진의 가격은 250억 원대로 대당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가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용이 20% 이상 넘어가고 있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엔진 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올 초 새로 등장한 무인 전투기를 비롯해 가오리 X2 스텔스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항공기용 소재는 모두 미국에서 도입해 100% 의존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금속 소재에 대한 데이터와 씨름하면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합금을 얻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오직 소수의 군사 강국들만 허락되었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으로 개발하기엔 벅찼던 게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냉전 시절 러시아로부터 티타늄을 수입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했었고 이를 재련하고 합금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한 미국만이 마하 3으로 비행해도 녹지 않는 항공기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재 기술은 티타늄을 많이 확보한 구소련 역시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미국과 항공산업에서 기술적 차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KF-21에 국산 엔진을 개발한다고 선언했던 당시 항공 전문가들은 초고온을 버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없었던 한국이 엔진 개발에만 최소 30년의 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도 이 소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 연구소를 활용해 특수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벽을 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연구 조직으로 소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재연구소는 발전 및 플랜트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첨단 금속 소재와 부품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데 주단조 제품의 신소재 및 고성능 합금 개발을 주도합니다. 또한 30년간 쌓아온 국내 유일의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데 3D 금속 프린터를 통해 시험용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리프라는 특수 시험 장비를 개발해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항공기 엔진에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두산이 보유한 크리프 시험 장치는 총 200여 대로 이 장비가 중요한 이유는 새로 개발된 금속을 장기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이 개발한 1680도에서 견딜 수 있는 합금 소재는 3D 프린터로 C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약 4년간의 시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인 클리프 시험 장치로 하중을 가하면서 발생하는 금속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장비는 항공기의 소재 성능을 실험실 단계에서 극한의 조건을 구현시킬 수 있는데요. 두산은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재 연구소를 가장 먼저 창설했는데 각종 시험 장치 등을 자체 개발해 작은 금속에 대한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금속 소재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가스터빈 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소재 연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1,500대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금속 소재 개발에 집중해 상용 가스터빈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기에 만족하지 않고 첨단 전투기에 적용하는 엔진에 필요한 1680도짜리 특수 금속 확보했는데 이는 현재 KF-21에 장착된 미국산 F414 엔진과 동등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F414 엔진은 KF-21뿐만 아니라 슈퍼호넷과 그리펜 전투기 최신형에 장착되는 베스트셀러 엔진인데요. 미 공군의 대표 스텔스기인 F-35의 엔진은 F-135로 터빈 입구 온도가 1980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35가 F터버너를 가동하면 높은 온도로 인해 엔진이 녹아버릴 수 있기에 일정 시간만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1800도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금속 소재를 확보했다는 걸 보면 두산에서 개발한 소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산이 확보한 전력 1680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은 미국이 개발한 F404 엔진보다 높은 온도로
1500도에서 가동되는 FA50 경전투기 엔진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한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바이패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2030년 선보일 국산 엔진은 두 기업의 기술력이 서로 조화를 이뤄낸 국산 엔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30년 동안 소재 기술을 축적하게 된 배경으로 원재료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소재 기술력의 중요성 알고 있었는데요. 연구소와 관련된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 소재의 물성을 파악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합금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1990년대부터 꾸준히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내열 소재의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적극 활용해 부품을 개발한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3D 프린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열 소재를 개발한다고 해도 기존의 기술로는 가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특수 금속 소재들은 내구성이 높아 기존의 절삭 공구로 형상을 가공하기가 어렵고 생산 단가도 크게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3D 금속 프린터로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는 기술 개발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가공이 어려운 냉각 장치를 부품 속 미세하게 설계할 수 있어 시간과 생산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의 구축한 인프라 기술 인력을 활용해서 국가연이 추진하고 있는 엔진 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해 시험하는 데 성공했는데 해당 기술을 활용해 엔진의 내구성까지 시험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가스터빈 시험을 위해 3000개의 센서를 장착하는데 항공기 엔진 역시 가스터빈 기술 시험을 이용해 성능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은 버드 스트라이크나 가망 인증이 더 필요하기에 복잡한 시험을 추가로 거쳐야 하지만 국산 엔진을 확보하는데 기존 설비와 기술력을 활용해 빠른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KF-21 개발 때도 결국 시제기 비행 테스트까지 오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던 만큼 국산 엔진에 역시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걸어나갈 이 길은 단순한 기술 도전을 넘어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여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중국이 수십 년을 투자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엔진 국산화 숙제를 한국은 더 짧은 기간에 달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